슝, 우주선이 거의 다 왔어요. 최신 기술 덕분에 이제 전보다 더 빠르게 태양계 어느 행성으로든 여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안전하게 다른 행성을 방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우주여행을 신청했고 지금 가이드, 우주비행사, 그리고 다른 승객들과 함께 우주선에 타고 있어요. 첫 번째 정거장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인 수성이에요. 지구와 태양까지 거리의 3분의 1 정도에 있죠. 경치가 정말 장관일 거예요. 우주선이 이 암석 행성의 단단한 표면에 착륙하자마자 끝없는 우주를 보게 돼요. 별, 지나가는 해성들,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3배나 큰 태양이 있고 시야를 방해하는 구름은 없어요. 위성도 없죠.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어요. 움직이려고 해보지만 우주보호가 줄어든 중력 때문에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에서 트램펄린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낮 동안에 여기 온 건 안전하지 않아요. 수성에서 낮은 지구 시간으로 59일 동안 지속돼요. 비록 우주복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온도는 아주 극단적일 수 있어요. 낮에는 섭씨 43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열을 유지해줄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밤 동안 기온은 영하 180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수성이 가장 뜨거운 행성이 아닌 거예요. 금성이 두 번째로 가까이 있지만 열을 유지해주는 대기를 갖고 있어요. 특별한 우주복을 입으면 안전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격한 기온 변화를 겪는 건 정말 힘들 테니 서두릅시다. 수성은 지구보다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중력이 더 약한데요. 그 뜻은 수성의 중력이 여러분의 몸을 덜 끌어당긴다는 걸 의미하죠. 지구에서 45kg이 나가는 사람이 수성에서는 17kg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몸도 더 가볍게 느껴지죠. 서둘러요. 별로 시간이 없어요. 우주복 안에서 가이드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는 여러분 옆에 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왼쪽을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칼로리스 분지. 굉장하네요. 수성에는 대기가 너무 얇아서 소행성이 수성의 표면에 충돌하는 걸 보호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분화구가 있어요. 그러니 달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분은 적어도 1550km 길이의 물체에 의해 거의 40억 년 전에 형성된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충돌구인 칼로리스 분지를 보고 있어요. 수많은 용암 분출구 위로 3km 솟아있는 이 행성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깊은 균열과 높고 뾰족한 상등성이의 바위 내부를 볼 수 있어요. 원래는 활동적이었어요. 태양으로부터 숨겨져 있는 다른 면에는 여기에는 유일한 형태의 물인 작은 얼음 퇴적물이 있지만 그걸 볼 시간은 없어요. 수성은 앞으로의 여행에서 단지 임시 정거장일 뿐이에요. 우주선에서 편안해지자 바로 가이드가 다가와요. 금성에 정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육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표면에 가까이 다가가서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오늘은 바람이 미친듯이 부네요. 보통 시속 360km가 조금 넘는데 이게 행성의 노랗고 밝은 흰 구름을 계속 움직이게 해요. 금성의 표면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어요. 금성의 90%가 굳어진 현무암질의 용암이라서 금성은 방문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닐지도 몰라요. 또한 대기의 밀도가 높아요. 우주선 안에 있는 동안 친구로부터 특별 우주통신 시스템으로 화상통화를 받게 돼요. 친구는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휴가를 내고 목성에 갔죠. 목성은 거대 가스 행성이기에 착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또 압력도 아주 강해요. 가스를 액체로 압착해서 목성의 대기는 다채로운 구름을 통과하는 어떤 금속 우주선도 종이로 만들어진 것처럼 구겨버릴 수 있어요. 방문객들은 대부분 우주선을 타고 다니면서 위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당일치기 여행을 가요. 이 행성은 폭풍의 소용돌이와 같고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밝은 오로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해요. 친구는 심지어 대적점도 봤다고 해요. 이건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타원형의 거대한 폭풍이에요. 굉장했어. 대적점은 지구보다 4배 더 크더라. 하지만 진짜 재밌는 건 목성의 6번째 위성인 유로파였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매끄럽고 상대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은 표면 때문에 어리다고 믿고 있어요. 유로파는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생명체에 적합한 모든 재료를 가진 큰 해양 세계예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두꺼운 빙붕 아래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투어도 제공해줘요. 유로파는 목성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받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특별한 보호용 우주복을 입어야 해요. 그리고 목성의 또 다른 위성인 이오가 있어요.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지구보다 화산 활동이 많은데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이 있는 곳이에요. 400개 이상의 화산 중에 150개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어요. 목성의 중력이 화산 활동을 밀어내요. 이오를 고무공처럼 쥐어짜서 그게 화산이란 결과를 가져오죠. 친구가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어느 순간 멀리서 지구가 보여요. 친구와 가족을 생각하니 약간 향수에 잠기지만 잠시 후 다음 목적지를 보니 신이 납니다. 드디어 붉은 행성이에요. 우주선이 녹슨 표면에 착륙하는 멀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요. 주변의 모든 게 메마른 거대한 사막일 뿐이에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먼지를 일으켜요. 이렇게 해서 저 거대한 외계 모래 언덕이 만들어진 거군요. 그리고 요즘은 폭풍이 올 거라고 하네요. 수십억 년 전 화성의 표면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어요. 호수, 강, 어쩌면 그 주변이나 그 안에 생명체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화성은 우리 지구와 비슷한 계절이 존재해요. 여러분, 편히 잘 쉬셨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줄 어려운 과제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방문해서 각각에서 달리기를 시도해 볼 거예요.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곳과 겨우 걸을 수 있는 곳을 찾아봅시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람인 우사인 볼트는 평균 시속 38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최고 속도는 더 빠른데 최대 시속 43km죠.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 우사인 볼트가 될 수는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10에서 13km의 속도로 뛰어요. 하지만 어쩌면 유명한 자메이카 단거리 주자의 기록을 깰 수 있는 행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부터 해보죠. 다른 행성에서 달릴 때 어떤 게 여러분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는 중력이에요. 방문하는 행성에서 그게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몸무게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더 무거울수록 더 천천히 뛰게 될 거예요. 게다가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에서는 부피가 큰 우주복을 입어야 할 거예요. 그것 없이는 생존 가능성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행성들의 극한의 기후 조건도 잊지 마세요. 엄청 춥거나 펄펄 끓는 듯 하거나 아니면 아주 그리고 진심으로 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의 놀라운 여행이 시작되려고 하니 안전벨트 매세요. 여행 일정의 첫 번째 행성은 수성입니다. 우주선의 창문을 통해 이 세계를 살짝 봤을 때 이 행성이 달과 섬뜩하게 비슷해 보인다는 걸 알아차릴 거예요. 하지만 잠시 후 그게 단지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수성의 모든 표면에 우주 암석이 남긴 분화구를 볼 수 있어요. 이게 행성에서 뛰는 여러분의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지도 몰라요. 이거랑 부피 큰 우주복이요. 이런. 하지만 이 보호장치 없이는 수성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이 행성의 온도는 극단적이거든요. 낮에는 섭씨 427도, 밤에는 영하 179도예요. 하지만 이 불친절한 행성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구에서 70kg이 나간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수성에서는 몸무게가 약 26kg 나갈 거예요. 그렇다는 건 부피가 큰 우주복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한다면 심지어 속도가 21km에 이를지도 몰라요. 여행 일정의 다음 행성은 샛별이라고도 불리는 금성이에요. 가까이 가는 동안 책에서 봤을 법한 푸르스름한 행성과는 아주 다른 세상을 보게 돼요. 착륙하기 전에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초고밀도의 대기를 통과해야 해요. 그리고 우주선이 하강하는 동안 여러분은 두꺼운 황상 구름이 지나가는 걸 봐요. 두 행성의 크기와 밀도가 비슷해서 금성은 종종 지구의 쌍둥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금성에서는 지구에서의 몸무게와 거의 비슷한 62kg이라는 게 놀랍지가 않죠. 몸무게가 약간 적게 나간다 해도 우주복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행성의 거의 같은 조건 때문에 지구에서보다 약간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시속 약 14km로요. 화성에 대한 첫인상은 매우 춥다는 거예요. 이곳의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62도 정도예요. 멀리서 봤을 때도 행성은 불그스름해 보여요. 화성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디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땅이 녹슨 색깔의 먼지로 덮여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공기에도 똑같은 미세먼지가 떠다니고 있어요. 어딜 봐도 황금색, 갈색, 황갈색, 그리고 심지어 녹색을 띤 색조들이 보여요. 이것은 흙을 구성하는 미네랄에 따라 달라요.
먼지층의 크기는 구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약 2m 정도의 두께예요. 이러면 달리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겠는데요? 화성에서 여러분의 몸무게는 지구보다 훨씬 적게 나갈 거예요. 겨우 26kg이죠. 이것으로 여러분은 시속 19km의 놀라운 속도를 달성할 수 있어요. 챔피언 아닙니까? 지평선 위에 저게 뭐죠? 토네이도 같아 보이는데요? 먼지 폭풍인가요? 그렇다면 도망칠 시간이에요. 먼지 폭풍은 때때로 행성 전체를 뒤덮고 제일 큰 폭풍은 지구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목성은 토성도 마찬가지지만 가스상 거대 행성입니다. 그렇다는 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데 목성도 너무 커서 1300개의 지구를 삼킬 수 있어요. 단단한 표면이 없단 뜻이에요. 목성에서 달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달리기 운동이 어떻게 보일지를 상상해야겠네요. 이 행성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강하는 동안 두꺼운 갈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구름에 감탄해요. 이게 행성을 다채롭고 아름다운 줄무늬가 있게 만들어줘요. 목성에서는 몸무게가 177kg이 나갈 거예요. 서툰 우주복을 입고 그냥 그곳을 걸어 다니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 행성의 표면을 밟을 수만 있다면 말이죠. 만약 달리기를 하려고 한다면 최고의 결과는 아마 시속 1.6이나 3km일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목성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속도가 시속 322에서 644km에 달해요. 저 고리들 보이시나요? 저건 토성입니다. 단단한 표면이 없는 또 다른 가스. 그러다 쾅! 성간 공간부터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됩니다. 정말 멋지죠? 수천 개의 별에서 나오는 빛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갑니다. 잠시 후 은하수의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일을 해야죠. 오래전부터 이런 여행은 아주 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은하계를 정복한 인류 문명의 일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거의 9천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는 마치 컴퓨터 게임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3개의 모함으로 구성된 함대가 있었는데 이 배는 초당 500km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각 우주선에는 10개의 식민지용 패드가 달려 있었어요. 우주선은 패드를 보내 원하는 행성에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2배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지만 단 하나의 행성만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쾌속선 2척도 있었어요. 식민지화된 각 행성은 또 탐험의 새로운 배 한 척을 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인류는 9천만 년 만에 은하계 전체에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의 대부분은 별로 날아다니는 데 쓰였지만요. 식민지 건설의 주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2021년입니다. 우리의 우주선은 현재 시속 39,984km의 속도로 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4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하지만 화성 같은 이웃 행성까지 가려면 여전히 7개월이 걸릴 거예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 광년의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이 태양으로부터 이 별까지 가는데 4.2년이 걸린다는 뜻이라고요. 우리의 로켓이 여기까지 가려면 7만 3천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는 선진 인류 문명이 존재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 은하수는 폭은 10만 5천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해도 평생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인류는 다른 여행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미래로 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상상해보죠. 우리는 지구의 방향성 레이저 빔으로 추진하는 미세 탐침으로 속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빛의 속도의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여전히 매우 느린 속도입니다. 문제는 질량을 가진 물체라면 그 어떤 것도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쿠비에르 드라이브 연구로 넘어갔어요. 이 방법은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점 사이의 공간을 압축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여기 체크무늬 종이 한 장이 있죠? 목적지까지 3칸을 움직여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최대한 빨리 직선으로 움직이는 대신 우주선이 목표 지점까지 도착하도록 정사각형을 접는 거예요.
다시 풀어볼게요. 공간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우리는 움직이지 않은 채 여행을 마쳤습니다. 알쿠비에르 드라이브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주선 앞의 공간을 압축해 꼬리 뒤에서 팽창시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쿠비에르 구동 우주선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어느 속도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목성 전체의 질량 에너지와 비교될 정도죠.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이 알쿠비에르 추진력을 향상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물체의 블랙홀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블랙홀은 너무 무거워서 빛조차도 끌어당겨 놓아주지 않는 공간이죠. 원형 트램폴린을 상상해보세요. 이곳을 우리의 시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앙에 농구공을 둬보죠. 트램폴린이 약간 처집니다. 이제 트램폴린에 올려놓은 모든 물건은 농구공을 향해 굴러갈 것입니다. 중력의 원리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골프공이 농구공을 지나도록 굴린다면 골프공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무거운 볼링공을 트램폴린의 중앙에 놓아보죠. 트램폴린은 더 처질 겁니다. 이제 골프공은 어쩔 수 없이 볼링공과 함께 그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블랙홀은 이런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몇몇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심장부에 웜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지름길이죠. 다시 종이로 돌아가 볼까요? 앞으로 직진하는 대신 A 지점이 B 지점 바로 위에 오도록 접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에 구멍을 내고 B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펴면 짜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서는 우주선이 블랙홀의 중력장에 들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낸다면 웜홀이 유도하는 우주의 다른 지점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지적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은하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평행 우주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은하수 지도를 보죠. 저희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남은 것은 식민 지배를 할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약 10억 개의 별이 있군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행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명단을 좁혀야 해요. 첫째, 태양과 거의 비슷하고 비교적 젊은 별을 찾아야 해요. 그 근처라면 인간의 식민지는 잠재적으로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이후에 별이 늙으면 별은 팽창하고 빨갛게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별은 주변의 모든 행성들을 흡수할 수 있고 그 후 엄청난 힘으로 폭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빛을 수십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둘째로, 인간의 식민지를 위한 후보가 되려면 별에 거주 가능한 영역이 있어야 할 거예요. 지구에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장소여야 하죠. 다시 말하자면 행성의 물은 액체